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일보의 주필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주필, 전 주필이죠. 칼럼니스트가 이제 쓰신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이 내용에 대해서 박희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휴 때. 연휴 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노선을 저지하고 2년 뒤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접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하게 그냥 김대중 전 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당색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그게 아니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정당이겠습니까? 그렇죠. 친목단체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당을 이끌 기수가 없다, 대표 주자가 없다, 얼굴이 없다.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이 뭔가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이거를 창달할 만한 의지와 능력,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안 보이고, 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대중 고문의 칼럼에서 이제 첫 번째, 당의 정체성을 잃었다. 그거는 이제 공천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천 과정을 봐도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 후보냐, 이런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을 이끌 기수가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선 주자가 없다. 대선 주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선을 치르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과연 뭐 40대 경제 기술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도대체. 기성 정치권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한들 그 사람이 2년 동안에 과연 어떤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데서 이제 의구심을 한번 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분들을 보면 다 아는 얼굴인 데다가 심지어 모 후보는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뭐 출마를 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덕의 소치라고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당에서 또 지지를 못 받는데 뭐 그 국민한테 지지를 받겠습니까? 완전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마치 무슨 친박의 지금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친박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비극인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친박이라 그러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계를 갖다가 주름 잡았던, 좌지우지했던 국내 최대 정치 계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제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간판을 하려고 하는 거고, 더 궁금한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분들 외가 이제 당대표를 노릴 텐데 거기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로 미래통합당을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 정당 투표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모든 득표를 합쳐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습니다만 우파 지지층이 몰락한 건 아닙니다. 붕괴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파 정당이 몰락했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대안을 선택해서 이 우파 정당, 이 개혁적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선에 도전을 해보는 게 의미 있는 도전 아닐까,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야 그나마 해볼 만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는 아예 거의 100% 지는 건 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 이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박희석의 자유로라고 개인 채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조회수 뭐 워낙에 구독자가 원래 없으니까 네. 조회수가 이제 몇백 건에 불과한데 그 와중에서도 요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네. 이 좌파 독재 정권을 갖다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네. 일단 이거는 이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네. 먼저 4월 22일쯤에 제안을 한 거였고 네. 저도 이제 한 일주일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약간 솔깃한 제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었는데 네.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례대표죠. 지역 기반이 없는 네.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다 들어가게 초선이죠. 되면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정은천 빼고요. 네. 정은천 네, 빼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비례대표. 그렇죠. 그 비례대표죠. 재선에 불과한. 그렇죠. 재선. 네네. 네, 재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초선이 모인 이 정당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네. 그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을 발판으로 하자는 조갑재 네. 전 대표의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뭐 대선주자를 네.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거기서 다 초선들이니까 누가 뭐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들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적 기반도 다 다를 것이고 그 정당이 이제 다니면서 우파의 인재들을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한국당에 모여있는 인사들이 정말 잘나서 네. 정말 인재들만 모아놔서 미래한국당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미래통합당에 있는 이제 앞으로 새로 구성될 그렇죠. 미래통합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위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총선이 불과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적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갑니다. 네. 왜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제1야당의 다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걸 자기가 버리고 무소속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나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여기다 남겨두고 네. 가능성 있는 전망 있는 그나마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경험을 이 비례 초선들과 공유를 하면서 네.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렇죠.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던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마 제 거의 다 생각에.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과거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뭐 정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호남을 자기들 아주 그 텃밭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다른 관심도 없고 그냥 뭘 하든 말든 네. 무슨 목소리가 나오든 막 그 뭐 소위 PK 친문 부산 경남 지역 사람들만 기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6년 총선에서 한번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싹쓸이 당했지 않습니까? 싹쓸이 당했죠. 국민의당한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네. 어떻게 합니까? 맨 호남 사람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대안이 없는 너네들은 선택지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그 사람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렇죠. 우파 지지층이 지지할 만한 정당이 지금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네들한테는 대안이 없잖아. 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더라도 우리를 그렇죠. 찍어줄 수밖에 없잖아. 선거 때만 되면은 네. 대구 경북 너네도 마찬가지 아니냐. 네. 아무리 욕해봐라. 우리를 결국에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안일함 때문에 네. 혁신과 개혁, 반성과 쇄신 네. 이런 걸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안일함 때문에 새로운 대선 주자도 영입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도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던 이유입니다. 저도 나이 80 먹은 분이 와서 혁신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40대 기수론을 제일 처음 말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킹메이커로 알려지고 그분이 와서 혹시 어떻게 대선주자를 영입할 건가?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선주자가 누군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물론 대선주자라고 내세웠는 게 그게 혹시 세간에 떠들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이준석 뭐 최고위원이라던가 이런 사람이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해서 아예 다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네. 이 당명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 내에서 네. 자력갱생, 자강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우리가 제1야당 백석 정당인데 네. 왜 외부에서 항상 그렇게 비대일 구성해가지고 해야 그렇죠, 되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치른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조금만 더 나갔으면 개헌선까지 넘겨줄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걸 저는 느꼈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김종인 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보니까 뭐 박찬종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박찬종 씨든 김종인 씨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경험이 많고 네. 네, 그런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와서 네. 당을 좀 바꿔준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물론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지만 저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바람을 타서 그렇죠. 쫙 끌고 가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김 다 샜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데리고 온다 한들 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선거 때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뭐 중간에 계속 막 나는 네, 그런 당에 네. 관심이 없다 안 간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중 칼럼에서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야권은 결국 새로운 야당의 출현으로 면모를 일시당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취지로 그렇죠.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국내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도 너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세계적 또는 동북아적 상황 변화가 엄습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북한 김정은의 신상 변화,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전개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굳게 닫힌 세계 교역의 문, 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추락 등 경제 위기는 2020년 이후 권력 정치의 기상도를 미궁으로 몰고 갈 것이다. 네. 관건은 문 정권의 완고한 이념 정치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느냐에 있고 한국의 새로운 대안을 허락할 것이냐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아주 정말 이 말 그대로 미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궁에서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네. 그런 길잡이가 과연 미래통합당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지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도전한다면 2022년 3월에는 뭔가 이 대한민국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네. 그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정치는 답이 없습니다. 다 다를 네.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특히 이 정치 관련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걸 한번 이제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쭙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나아가려는 방향은 지금 뭐 저랑 박 기자가 하는 영상에 응원해 주시는 분과 뭐 저희와 방향성은 비슷하지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이제 제가 연휴 전에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태용호 지성호 씨 발언이 네네. 이제 몰고 올 후폭풍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요지는 태용호 지성호 씨가 정말 대역죄를 지은 건 아니다. 아니죠. 어쨌든 실수를 한 건 맞는데 네. 이 실수가 단순히 이 실수에 대한 문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정말 대역죄를 졌고 이 두 사람을 사실상 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리고 싶다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거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을 분명 미래통합당 내지는 미래한국당이 맡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금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네. 계속 태용호 지성호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 북한 전문가라고는 태용호도 이렇게 틀렸지 않느냐. 근데 그렇죠. 여기서 도대체 너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
다 틀렸지 않느냐 그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제가 표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의정 활동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가 태영호, 지성호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뭐 그냥 그 근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번 시간 김재중 주필이 쓰신 이제 글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